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쓰레기 배출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쓰레기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요. 10년치만 보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이 1.5배가 증가한 거거든요. 하루만 수거하지 않아도 넘쳐나는 쓰레기. 그런데 새로운 수도권 매립지를 찾기 위한 공모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직매립까지 금지될 예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026년 1월부터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데요. 2년치를 모으게 되면 달까지 갈 수 있는 쓰레기 탑이 만들어지는 거. 주민들의 거부감이 있으니까 매립장이 점점점 설당이 좁아드는 거예요. 하루 평균 50만 톤이 넘게 배출되는 쓰레기. 쓰레기와 한판 대결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찾아갑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 중인 주민들이 있습니다. 국회에다가 서울시의 이런 위법 행정에 대한 감사 청구를 직접적으로 감사 청구하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성격이 그 좀 차원에서 다르다고 요청하는 생각해요. 거죠? 그 예전에 반대 훈련 받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반대서 그거는 스캔 안 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렇죠. 자기 집 앞에 소각장 설치한다면 100% 그 사람들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마포는 소각장이 있는데도 또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게 억울한 거지. 현재 서울시에는 4개의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노원, 강남, 양천, 마포가 서울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소각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의 소각장을 어딘가에는 꼭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하루 800톤 용량이 있고요. 강남구 일원동에 900톤짜리가 있고 양천구 목동에 600톤짜리가 하나 있고 지금 마포구에 750톤, 4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750톤 옆에 1000톤짜리를 짓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아주 거세게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서울시는 왜 소각장을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하는 걸까요?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되는 생활 폐기물, 우리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게 하루에 3,000톤 정도입니다. 지금 공공소각시설 서울시에 4개 있는데요. 4개를 운영을 해서 하는 게 2,100톤 정도가 되고 공공 이제 소각시설 4개에서도 그러니까 소화를 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좀 포화 단계입니다. 4개의 소각장을 다 합쳐 처리할 수 있는 생활 폐기물 양은 하루 2,100톤 남짓. 나머지 1,000톤가량의 생활 폐기물은 인천에 있는 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2023년에 서울시는 신규 소각장 입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싸워온 결과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마포구 주민이 승소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단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버려지는 쓰레기는 플라스틱, 비닐, 병, 음식물까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쓰레기는 지구의 기후변화를 일으켜 때로는 가뭄, 폭우, 폭염 등 이상기후를 야기하며 점점 더 극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있을까요? 남편과 대학생, 고등학생인 두 아들과 함께 사는 문경미 씨. 지금 여기 쓰레기 모여 있는데 네. 이게 한 며칠 정도 모아? 한 3, 4일 정도 모인 거예요. 문경미 씨 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보통 사나흘에 20리터 종량제 봉투 하나를 채운다고 하는데요. 보통 어떤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비닐류가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예.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가정에서 버린 쓰레기는 446kg으로 집계됐고 이 중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는 102kg으로 전체 4분의 1 수준입니다. 점점 더 플라스틱을 많이 소비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회용품과 일회용 포장재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주 같은 경우에도 유리병에서 담아서 소주를 마시다가 지금은 페트병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그냥 수돗물 끓여서 먹기보다는 페트병 생수 사서 집에서도 그냥 먹는 물은 다 페트병 생수로 마시잖아요.
우리의 소비 구조가 점점 더 그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거죠. 문경미 씨는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평소에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빈 병을 버릴 때는 라벨을 떼어내고 잔여 내용물까지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이게 제가 뜨거운 물 해도 이 입구가 너무 좁으니까 청소해서 버리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깨끗하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음식물 이런 것도 식용유에 뿌려서 이렇게 뜨거운 물에 했는데도 깨끗하게 안 되니까 이런 건 정말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그냥 그 물값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골칫거리인 게 바로 배달 음식에 사용된 용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음식을 배달 주문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포장 용기의 사용량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11만 톤이 넘게 생산됐는데 용기 개수로 따지면 약 21억 개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배달 음식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묻어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세척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안 닦이더라고요. 네, 이게 너무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불편해서 솔직히 분리수거할 때 그냥 넣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회용 배달 용기는 음식 잔여물과 오염 정도에 따라 재활용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배달 용기에 양념 얼룩이 지워지지 않거나 음식물이 남아있는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집안에서 모인 쓰레기는 재활용 가치가 있는 유기성 자원과 생활 폐기물로 분류되는데요. 생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겨서 한꺼번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종량제는 언제부터 무슨 이유에서 시행됐을까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부터 산업화 대열에 뛰어들면서 쓰레기 양이 급속도로 증가했는데요. 당시에는 공터에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태우는 등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환경 오염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선정된 곳이 지금의 월드컵 공원입니다. 서울 상암동 월드컵 공원은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를 매립하던 곳으로 난지도라 불렸습니다. 15년간 난지도에 쌓인 쓰레기는 거대한 산을 만들었고 그 높이가 무려 95m를 넘었습니다. 쓰레기로 인해 오염수와 같은 각종 환경 오염이 유발되면서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게 됐는데요. 1993년 3월 19일 결국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는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1995년 1월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겁니다.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배출을 하고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은 지자체가 분리해서 수거, 선별한다. 요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정착이 된 거거든요. 일단은 이제 재활용률은 확실하게 증가를 한 거잖아요. 그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는 것이 분리 배출하면 공짜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는 버린 만큼 돈을 내게 하는 제도잖아요.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재활용률을 촉진시켰는데요. 그렇다면 생활 폐기물은 어떻게 분류되는 걸까요? 폐기물이 발생하면 수집 운반되고 재활용이 되거나 소각 또는 매립장으로 나뉘어 반입됩니다. 우선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50톤의 재활용 생활 폐기물을 분리, 선별, 압축하고 있는데요. 재활용 생활 폐기물들을 분리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하실 때 이게 분리해서 배출을 해갖고 봉투에 담아서 분리해서 배출을 해주시면은 이거를 이제 파봉을 해서 수선별과 기계 작업을 같이 겹쳐서 재활용품을 이제 16가지 품목으로 이제 선별을 합니다. 여기서. 반입된 재활용 생활 폐기물들은 종이, 유리, 비닐, 플라스틱 등으로 재분류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반입된 폐기물이 모두 재활용되는 건 아닙니다. 재활용품만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생활 쓰레기 같이 버리시거나 아니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 같이 버리시거나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죠. 분리해서 배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음식물 묻은 거, 종량제 탱글 폐기물 다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다 저희가 선별 안 하고 다시 쓰레기로 다시 배출되는 거죠. 봉투에 담긴 폐기물들은 파봉기에 의해 봉투를 제거하게 되고 봉투를 제거한 후 선별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물건이 컨베이터하고 이송이 되면서 사람이 직접 다 품목별로 수선별하는 선별 라인 작업입니다. 계속 컨베이터하고 이송이 되면서 이제 각자 맡은 품목만 선별을 하는 과정이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선별하지 않은 거는 이제 쓰레기로 나가는 그런 구조로 이제 계속 이루어져 있습니다. 버려지는 쓰레기는 어디로 가요? 수거장으로 갑니다. 수거장? 네, 수거장으로 가서 수거장에서 그게 다시 그냥 태워서 버리는 게 아니라 열 에너지원으로, 그러니까 수거열을 발생시켜서 지역 난방이나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재료로 다시 사용이 되는 거죠.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음식물을 제외하곤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종량제 쓰레기들은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반입이 됩니다. 여기는 크레인 조정실입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저희 소각장 안으로 들어온 생활 폐기물들을 밀도가 동일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저희가 가정에서 버릴 때 쓰레기 봉투에 막 꽉꽉 눌러 담아서 테이프까지 막 붙여서 이렇게 버리시는데 그러면 부분적으로 연소가 잘 안 돼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일 동안 터트리는 작업, 파봉이라고 하는 작업과 그다음에 밀도를 고르게 만들면서 수분도 어느 정도 일정 날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3일 동안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조정하는 곳이 여기 크레인 조정실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360톤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데요. 종량제 봉투에 담겨서 반입됐기 때문에 봉투를 찢지 않으면 수분이 빠지지 않고 잘 타지 않아서 이렇게 쓰레기를 잡고 풀고 하는 작업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충분히 건조된 폐기물은 950도의 고온에서 소각하게 됩니다. 발생되는 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성분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바닥재라는 것, 하나는 비산재라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바닥재와 비산재는 건설 자재로 재활용이 되고 있는데 비산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건설 자재로 활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연구를 통해서 재활용을 해도 괜찮다라는 결과를 얻었고 금년부터는 비산재도 100%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오랜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가 이렇게 자원화되면서 경제적 이득까지 창출하고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1년 기준 생활 쓰레기의 24%가 음식물 쓰레기였는데요. 대부분의 음식물 쓰레기들은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자원화가 되고 있을까요? 여기는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거든요. 하루에 90톤에서 95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설비는 탈수 설비입니다. 탈수 설비는 그야말로 물을 빼내는 설비인데요. 가정에서 버려진 음식물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물기를 1차적으로 제거하는 설비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 음식물 봉투에 쓰레기가 담겨져 오면 그것을 터뜨려서 파봉을 하고 그 안에 이물질들을 1차적으로 걸러낸 다음에 이곳에서 물을 빼는 탈수 설비가 되겠습니다. 탈수한 음식물 쓰레기는 건조 작업을 거치는데요. 이때 필요한 열은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건조 설비를 거친 이후에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물질들이 또 남아있거든요. 그 철수세미 같은 미세한 것들이 남아있어서 자력 선별기라고 하는 설비를 이용을 해서 철 성분을 다 제거를 하게 된 다음에 사료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물질을 걸러낸 다음 분쇄기에 넣고 가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버려진 음식물 폐기물이 이렇게 동물들에게 먹을 수 있는 사료로 만들어지는 거죠.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 예. 약간 그 라면 스프 냄새 같은데. 그 냄새는 거의 없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필요에 따라서 동물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섞기도 하는데 이제 주의할 점은 소 같은 반추동물에는 주면 안 되고요.
주로 이제 그 오리나 닭이나 그다음에 새우 뭐 이런 데 키울 때 사료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분리를 잘하면 애물단지였던 쓰레기가 자원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소각장에 반입되지 못한 쓰레기는 최종적으로 매립장으로 반입이 되는데요. 이곳은 서울, 경기, 인천의 생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매립장입니다. 폐기물이 반입되면 무게를 측정하고 매립이 됩니다. 운반되어서 하역을 하고 하역 중에는 저희가 이제 뭐 냄새라든지 비산먼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영향 장비들을 가동해서 탈취, 소독을 통해서 환경 관리를 하고요. 그 후에는 저희가 이제 매립 전용 장비로 펼치고 다져서 폐기물들을 압축시키는 작업을 하죠. 그다음에 그런 매립 작업들이 끝나면은 평탄화 작업을 합니다. 약간 좀 고르게 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매립을 할 수 없는 매립지의 경우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이건 뭔가요? 지금 보시는 거는 매립장에 있는 매립가스 포집정입니다. 폐기물 매립 중에는 매립가스가 발생하는데 그 가스 중에 저희가 발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집정이 강제로 약간 좀 가스를 흡입해가지고 발전소로 보내는 그런 장치고요. 그 발전소로 보내서 저희가 전기 생산해서 매각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1년에 얼마 정도 수익이 창출? 한 이매립장 기준으로 한 4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립가스가 자원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실 더는 매립지를 넓혀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는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의 직접 매립을 금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종량제 봉투를 바로 매립하게 되면 매립장의 수명이 빨리 줄어드니까 그러면 소각을 해서 부피를 줄여서 소각재만 매립하든지 아니면 재활용을 하든지 어쨌든 종량제 봉투가 바로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은 안 돼. 이렇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국토는 좁고요. 거기에다가 매립장을 만든다 그러면 님비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거부감이 있으니까는 매립장이 점점점 설당이 좁아드는 거예요. 매립지 이용률을 줄이기 위해선 폐기물 재활용을 늘리는 게 중요한데요. 이곳은 생활 폐기물을 회수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스 기술을 이용해서 순환자원을 선별하고 그 선별된 순환자원을 기준으로 선별 가공해서 재활용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순환경제라고 부르는데 선별을 할 때 이 네프론을 이용한 시민들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구조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를 이용해 폐기물을 회수하는데요. 라벨이 제거된 투명 페트병을 수집기에 넣으면 사용자에게는 일정한 금액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수거된 페트병은 1차로 선별 작업을 거치는데요. 고르게 퍼진 페트병은 유색 페트병과 이물질 등을 걸러내줍니다. 세척과 2차, 3차 선별로 꼼꼼히 걸러진 페트병은 손톱보다 작게 분쇄되고 열풍 건조를 하면 플라스틱 플레이크가 완성됩니다. 플레이크라는 그 재생 원료를 보시게 되면은 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균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활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펠릿이라는 원료로 2차 가공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고품질의 플레이크로 구분이 된다면 그 플레이크를 활용해서 뭔가 실을 바로 뽑아내거나 혹은 다시 생수병을 만들 수 있는 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한 번 쓰이고 버려진 쓰레기도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 이렇게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버리는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울산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 줄이기에 나섰는데요. 저희들 RCP 세척하고 있습니다. RCP 세척을 이거를 해갖고 이제 재활용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걸 다시 재사용을 하면 이제 자원순환의 이제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고 이제 지구를 살리는데 이제 환경에 도움이 되니까 이제 저희 아파트에서 시범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나온 생활 폐기물을 주민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분리 작업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조금 한 번만 더 씻어주시면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분리해서 업체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냥 무심결에 그냥 던져버리게 되면 비닐이랑 플라스틱이 붙어 있는 상태로 버리면 어차피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분리수거가 되는 것 같아요. 분리장에 모인 재활용 폐기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병이나 페트병에 남아있는 라벨을 제거하고 용기 속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세척 작업을 합니다. 우유팩의 잔여물 확인도 필수일 뿐 아니라 페트병의 뚜껑까지 분리 배출합니다. 저희가 이 모으고 있는 플라스틱 뚜껑은 PP라고 해가지고 플라스틱 중에서도 고급 소재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별도로 따로 모아서 플라스틱을 소재로 사업을 하시는 청년 스타트업 대표님이 계세요. 그분께 보내드리면 그분이 이거를 원재료로 해가지고 생필품이나 액세서리나 뭐 키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청년 스타트업도 지원을 하고 고급 제가 그 플라스틱 그 자원도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도 줄이고 청년 사업가도 돕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쓰레기. 2026년 수도권에서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둔 지금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일까요? 고품질의 재생원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과 기술과 우리의 소비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쓰레기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단순히 이제 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니까 처리 시설을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줄이면서 최대한 자원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묵시할 수 없는 쓰레기 대란. 극복을 위한 의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